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9명의 희생자를 낸 광주시 동구 건물 붕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는 철거업체가 해체 계획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으로 확인됐습니다. 긴팔 굴착기로 5층부터 해체를 해야 하는데 흑산을 쌓아 일반 굴착기로 저층부터 철거를 한 겁니다. 사고 전후 사진을 MBN이 단독 보도합니다. 공수처가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 정권이 윤 전 총장을 향한 마각을 본격적으로 드러내 신독재 플랜이 시작됐다며 반발했습니다. 대법원이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뇌물 사건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증언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건데 김 전 차관은 구속 8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최종 당원 투표율은 45.3%로 역대급 흥행을 기록했고 신임 당대표는 내일 오전 10시 반에 발표됩니다. 국내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105일 만에 1차 접종자가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와 강동구는 모레부터 한 달간 헬스장과 실내 골프장 영업을 자정까지 연장하는 서울형 거리두기를 시범 운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값의 6에서 16% 정도를 내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한 누구나 집 시범 운영 부지를 발표했습니다. 인천 검단과 시흥, 시화 등 6개 지역에 10,000 가구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어제 광주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 붕괴 사건. 그 사건의 내막을 알아갈수록 인재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수사당국은 특별수사팀을 꾸렸고 합동 감식도 진행됐습니다. 첫 소식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내버스가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는 순간 상가 건물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지며 버스를 집어삼킵니다.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왕복 6차선 도로를 그대로 덮쳤습니다. 건물 잔해가 쌓여 원래 형체를 알아볼 수조차 없는데요. 당시 처참한 상황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밤새 이어진 구조 작업을 통해 확인된 최종 인명피해는 사망 9명, 부상 8명입니다. 경찰은 즉각 합동수사팀을 수사본부로 격상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건물 철거 현장 관계자와 목격자 등 참고인 13명을 소환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현대산업개발 현장 사무소를 비롯한 철거업체 2곳, 감리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경찰과 소방, 국가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철거 작업이 붕괴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인지에 대해서 광범위하고 면밀하게 감식을 실시하여 붕괴 원인을 명확히 규명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접한 문재인 대통령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고 이후 다각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철거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건물이 넘어진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에 대한 규명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광주 붕괴 사고 직전 철거 모습이 담긴 사진을 MB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원래 계획서대로라면 건물 꼭대기 5층부터 철거를 했어야 하는데 이 사진을 보면 건물 뒤편에 폐기물이 섞인 흑산을 쌓아놓고는 그 위에 굴착기가 올라가 건물 뒤쪽 3층부터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간부터 파냈으니 무너지겠죠. 정치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붕괴된 건물의 며칠 전 사진입니다. 5층 건물 뒤로 3층 높이까지 흙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철거 작업이 시작됩니다. 굴착기 앞에 직배처럼 생긴 앞세기가 건물을 뜯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같은 날 건물 맞은편 창문이 보일 정도로 철거가 진행됩니다. 흑산이 미는 상황에서 위태롭게 건물 앞면만 남았습니다. 이후 건물이 순식간에 반대편 도로 쪽으로 넘어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칩니다. 해체 계획서에는 긴팔이 달린 굴착기를 이용해 최대한 닿는 부분까지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굴착기가 동원됐고 그나마 저층부부터 철거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반적인 철거 현장은 대형 크레인이 그 포크레인을 들어 올려서 작업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토사를 쌓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관할 지자체인 동구청도 해체 계획서를 받았지만 현장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원 생길 때 한번 현장을 가서 어떤 주의사항을 주고하는 부분이었고
별도로 계획을 세워 신상 점검한 적은 없습니다. 감리가 있기 때문에요. 감리를 담당했던 건축사도 현장에 없었고 하청을 준 시공사 관계자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번 사고도 계획 단계부터 검토와 관리만 철저히 해서도 막을 수 있었던 인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사고 당시 CCTV를 보면 현장 작업자들이 서둘러 대피를 합니다. 건물에서 이상 징후를 느끼고는 빠져나온 건데 그때 차들을 멈추라는 신호만 한번 해줬으면 어땠을까? 버스는 빨리 지나가라고 손짓만 한번 해줬더라면 어땠을까? 아쉬움도 남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노란색 시내버스가 버스 정류장에 멈추는 순간 희뿌연 연기와 함께 건물이 무너져 내립니다. 영상을 자세히 보니 현장 근로자로 보이는 작업자 2명이 대피하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또 다른 CCTV입니다. 안전모를 쓴 작업자 1명이 행인과 함께 황급히 대피하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사고 직전 건물 철거 현장에 있던 작업자는 모두 4명인데 3명의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현장에 있던 작업자들은 건물 철거 중 이상 징후를 느끼고 작업을 중지했습니다. 건물에 이상 조짐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은 다 피신을 한 상태입니다. 또 어떤 소리가 좀 난다든지 그런 부분이죠. 이처럼 이상 징후 발견 직후 철거업체의 대처가 문제였습니다. CCTV에 포착된 작업자 1명은 차량을 통제하는 신호봉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상 징후를 느낀 직후 주변 차량만 통제했더라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지만 이런 날벼락이 또 있을까요? 평화롭던 일상 속에 난데없이 순식간에 무너진 5층 건물은 말문을 막히게 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사고 순간을 재구성해보았습니다. 광주 남문로는 평소와 전혀 다를 게 없던 평온한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차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왕복 6차로 도로 위로 5층 건물이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폭삭 무너집니다. 예, 저는 여기서 서서 봤어요. 딱 정면에서. 거기 타신 분들이 진짜 다 잘못된 줄 알았어요. 달리던 시내버스는 정류장에 멈추자마자 꼼짝없이 건물에 습격을 당했고 바로 뒤를 따르던 작은 승용차는 건물이 무너진 코앞에서 참변을 피했습니다. 차선 2개 좌우 할 것 없이 난리 났었고 그다음에 차들도 이제 그 돌 피해 다니면서 난리 났었고 길 건너에 있던 버스 정류장은 건물이 닿지도 않았는데 그 충격파에 뼈대만 남았습니다. 시민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를 날마다 다닌 거리인데 집에서 그 광경을 봤을 때 뭐라고 말을 못 하겠대요, 진짜로.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 건물 붕괴 사고는 말 그대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사고가 난 버스는 매일 무등산 국립공원을 오가던 54번 시내버스였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죠. 공사 현장 코앞에 있었던 정류장만 조금 옆으로 옮겼더라면 어땠을까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피해자들의 가족과 지인을 홍지호 기자가 만났습니다. 54번 광주 시내버스는 무등산 국립공원과 전남 공무원 교육원을 오갑니다. 사고 당시 버스 안에는 서서 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 17명이 탔습니다. 희생자 9명 가운데 대부분은 어르신들이지만 18살 고등학생과 30대 여성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버스는 사고가 난 버스와 동일한 노선의 구조를 가진 버스인데요. 사망한 피해자들은 주로 뒷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상을 입은 버스 기사의 동료는 속상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승강장이 과연 그가 꼭 필요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적이 없을 정도로 그냥 묵묵히 자기 일에만 충실하는 분입니다. 고인들의 사연도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아버지는 후배들을 만나고 집에 오던 아들을 잃었는데 아들의 밝은 웃음을 잊을 수 없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 근처에서 동생을 잃은 오빠는 팔 한쪽을 잃은 기분이라며 이렇게 떠나보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60대 여성 역시 아들 생일을 맞아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사고 조사 결과 발표가 나와줘야 돼.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바로 이 조사 결과 발표가 어디 잘못이다. 그거를 책임이다. 빨리 해달라. 초여름 오후 불의의 사고,
안타까운 가족들의 눈물은 마르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합동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동구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명현 기자 전해주시죠. 네, 광주 동구청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 나와 있습니다. 1시간여쯤 설치가 완료된 가운데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조문객들의 발길이 드문드문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향소 안에는 이번 사고로 숨진 9명의 영정과 미패가 모셔져 있는데요. 조문객들은 희생자들의 영정 앞에 헌화와 묵념을 하고 눈시울을 적셔 주의를 숙연하게 했습니다. 현장에는 구청 직원들이 나와 조문객 안내를 돕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철거 건물 붕괴 사고가 벌어진 현장에는 사고 수습 대책본부가 꾸려졌습니다. 담당자들이 사망자 유족은 물론 부상자들을 1대1로 전담해 장례 절차와 의료 부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에는 구청 공무원들을 비롯해 현대산업개발 대표와 학동 사구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들이 모여 유가족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유족은 붕괴를 직감한 철거 작업자와 신호소들이 대피하기 전 도로 교통만 정리해줬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며 오열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내일 오전 이번 붕괴 사고와 관련된 첫 번째 수사 브리핑을 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동구청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서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사고가 난 곳은 광주의 대표적인 노후주택 밀집 지역으로 2,000가구가 넘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막바지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해당 건물은 한의원과 학원이 입주했었던 상가로 마지막 남은 건물이었죠. 이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곳은 광주의 대표적인 노후주택 밀집 지역이었던 학동 사구역 재개발 사업지입니다. 전체 부지는 12만 6천여 제곱미터, 축구장 17개 넓이로 광주 1호선 학동 증심사 입구옆에 인접해 있습니다. 지상 29층, 아파트 19개 동 2,282세대가 들어설 예정으로 현대산업개발이 사업을 맡아 진행해 왔습니다. 대로변에 들어선 무너진 5층 건물은 한의원과 학원 등이 입주해 있던 곳으로 마지막 철거 대상 건물이었습니다. 해체 작업은요 5월 21일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 그 건물에 대해서는 어제 시작을 했습니다. 마감은 6월 30일까지 공사가 진행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철거 작업의 최종 책임은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 중인데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개발 주체인 현대산업개발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희생자와 유가족, 부상자, 광주 시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관계당국이 뒤늦게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이번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건물 붕괴 참사 현장엔 이른 아침부터 국회의원과 시의원, 정부 관계자 등이 방문했습니다.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겠다면서요. 그런데 과잉 의전에 불법 주차, 심지어 막말까지 꼴사나운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누굴 위해 왜 온 건지 모를 지경입니다. 강진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붕괴 참사 현장 바로 옆 도로에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소방차 등 사고 수습 차량 대신 고급 차량들이 주차돼 있습니다.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이 차 누구 차량이에요? 회장님 차량입니다. 근데 이렇게 불법 주차를 하셔도 돼요? 이쪽에 세우라고 안내 받아서 세우는데. 그러면서 시민들이 희생된 참사 현장을 행사장으로 표현합니다. 이쪽에 행사 여기 회의장 앞에 세우라고 해서 세웠는데. 아, 행사요? 네. 현장에 파견된 경찰은 사고 수습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차들이 왜 여기 불법 주차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걸 다음에 이야기하시고요. 아니, 사고 수습 오셔가지고 지금 의전이 먼저인가요? 사고 수습 대책본부가 마련된 천막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웃음소리가 들리고 카메라에 찍힐까 봐 조심하라는 말도 나옵니다. 한 시민이 보여주기식 방문을 지적하자 욕설까지 합니다.
아까 얘기할 때 어떤 놈이 말로만 하지 말아야겠다. 뭐라 해보란다 내가. 의원들은 1시간가량 앉아 있다가 현장을 떠났는데 사고 수습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5층 건물 붕괴 사고,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 기자 어서 오십시오. 후진국형 참사가 또 벌어졌습니다. 주목구구식 이 철거 작업이 사고 원인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 주민들은 철거 공사장에 안전시설물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막기 위한 가림막만 설치됐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버스 정류장에는 많은 사람이 오가지만 제대로 된 안전 펜스도 안전을 책임질 감리자도 없었습니다. 그 주먹구구식 철거 작업, 무리한 철거 작업이란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나마 버스 승객들을 조금이나마 지켜준 건 가로수였습니다. 그 건물이 버스를 덮칠 당시에 그 인도에 있던 아름드리 나무가 완충작용을 해서 버스의 앞부분이 뒷부분보다 덜 손상됐습니다. 그 때문에 버스 뒤쪽에 탔던 9명은 모두 숨졌고 앞쪽에 탔던 8명은 중상을 당했다고 소방당국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그래서요. 아버지는 앞에 타서 살았는데 딸이 뒤에 타서 숨졌다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철거 공사장의 안전을 지키는 법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건축물 관리법인데요. 네. 건물 해체, 즉 철거 공사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세개층 초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번에 사고 난 건물 아시다시피 5층짜리고 연면적이 1,592제곱미터니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뭐 기존에는 건물 철거할게요 이렇게 신고만 하면 됐는데 네.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그 계획서를 구청에 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네. 또 뭐 현장에서 안전 규정 잘 지켜지는지 감시하는 감리제도 준비돼 있고요. 네. 이걸 안 지키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해체 허가가 이게 잘 이루어졌는지 감리자는 제대로 지정했는지 이 집중 조사가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요. 그 문 대통령도 관계기관에 그 사전 허가 과정이 적법했는지 확인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만 지켰어도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다. 그렇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또 이런 참사를 불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 건설업계의 고질병이죠. 그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사고로 이어졌다는 지적인데요. 그 다단계 하도급이란 원청인 시공사 일감을 받은 하도급이 그 밑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청을 주는 방식인데 당연히 이게 불법입니다. 네.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비용을 줄여야 하니까 안전 문제는 소홀할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그 철거 공사는 큰 돈이 안 되니까 이 수수료만 챙기고 하청을 내리는 게 이 건설업계 관행이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 사고 현장의 작업자들은 하도급, 재하도급으로 철거 공사가 이뤄졌다고 증언했지만 시공사 측은 이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경찰이 압수수색 통해서 강제 수사 착수했으니까요.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버스 정류장을 옆으로 조금 옮겼더라면 이 정도 참사는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버스 정류장을 안 옮긴 겁니까? 못 옮긴 겁니까? 그 사고가 나기 전에 그 건물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네. 그 건물 정보를 확인해 보니까 이 사용 승인이 난 게 1993년 10월입니다. 네. 내년이면 만 30년이 되는 낡은 건물이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건물 정문의 바로 앞에 시내버스 정류장 있습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철거 시작 전에 정류장을 좀 앞이나 뒤로 좀 옮겼다면 인명 네.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요. 이에 대해서 그 광주시 동구는 정류장을 임시로 옮기는 안전대책 이게 시공사로부터 협조 요청이 오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동구 측은 이제 보다 좀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지 않았나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옮기고 안 옮기고 하는 게 아니라 시공사 측에서 협조 요청을 하면 그때 이제 협의해서 봐서 결정하는 이제 겁니다. 옮기기도 하고 옮기지 않기도 하고 그런 거군요. 앞으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아직 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건 없습니다. 일단 재개발 조합 측이 그 피해자와 유족 보상 등의 지원 대책 만들고 있고요. 시공사는 피해 회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고 했고 광주 동구는 예비비와 재난 관리비 등 가용 자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붕괴된 건물은 보험에 가입되진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어도 가입돼 있었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다 책임지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네, 뭐 만약에 가입돼 있었다면 그 보험사 책임 여부는 좀 다툴 소지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한 점의 의혹 없이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주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수처가 출범할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죠. 1호 사건은 아니지만 공수처가 한명숙 사건 등 직권남용 혐의로 결국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이 소식은 서용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정식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월과 3월 한 시민단체가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가운데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오른 건 윤 전 총장이 처음입니다. 윤 전 총장이 받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모해 위증 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을 맡아온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등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공수처에서 소환하면 성실하게 조사에 응할 생각입니다. 공수처는 또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한 의혹 역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 징계위나 감찰 결과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 난 사안이라며 공수처 수사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윤 전 총장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첫 재판에서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1호 수사 사건 하나 정하는 데에도 석 달이 넘게 걸린 공수처가 윤석열 전 총장이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지 하루 만에 수사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윤 전 총장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착수는 이미 예견된 정권의 큰 그림이라고 공수처가 이제야 본색을 드러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단체 고발로 인한 거라면서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었지만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하는 이준석 후보는 이제 시험대에 오른 건 윤 총장이 아니라 공수처라고 지적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은 야권 탄압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벌어졌다며 정권에 밉보인 인사들은 친정부 단체의 고발만으로도 명운이 좌우되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지금부터 공수처가 하는 일이 정당한 법 집행인지 아니면 불온한 선택과 집중인지 국민과 역사는 똑똑히 지켜보며 심판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도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시험대에 오른 건 윤 전 총장이 아니라 공수처라며 권력의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수사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후보와 주호영 후보 역시 신독재 플랜이 다시 시작됐으며 윤 전 총장을 향한 정권의 마각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윤 전 총장에 대해 문 대통령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지만 결국 배신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일종의 발탁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를 배신하고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는 것은 도의상 맞지 않는. 여당은 또 공수처의 수사를 두고 시민단체 고발에 의해 수사가 개시된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대법원이 2심에서 뇌물의 유죄 판단 근거가 된 증언을 믿을 수 없다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중간에 증인의 말이 바뀌었는데 그 과정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거든요. 김 전 차관은 구속 8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치소를 나옵니다.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8개월 만에 석방입니다. 대법원은 뇌물 혐의에 대한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며 지난 2월 김 전 차관이 신청한 보석도 허가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가 문제 삼은 건 스폰서 뇌물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최모 씨의 증언입니다. 최 씨는 애초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수사기관에서 사전 면담을 한 뒤 입장을 바꿨습니다. 검사가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일부 파기하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가 확정됐습니다. 김학의 수사단은 증인 사전 면담은 적법한 조치로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고 밝힌 가운데 김 전 차관은 대법원이 파기한 뇌물 혐의를 다시 다투게 됐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신고하고 뒤를 쫓아간 오토바이 운전자 덕분에 경찰이 음주 차량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만취 차량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추격은 따돌렸지만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김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승용차가 한 건물 주차장에 들어섭니다. 대기하던 경찰관들이 모습을 보이고 차량을 에워쌉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에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음주운전으로 판명난 40대 남성 운전자는 경기도 구리에서 서울까지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리에서 최초 신고자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량을 추격하다 놓쳤지만 경찰은 곧바로 차적지를 파악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추격전을 펼쳤습니다. 해당 남성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추격을 따돌리고 이곳에서 약 7.6km 떨어진 자택까지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집 근처에서도 멈추라는 경찰의 무전도 무시하고 주변을 돌며 도망쳤고 결국 10여 분의 추격 끝에 붙잡혔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혁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뭐 준비하셨습니까? 네, 첫 키워드는 비정한 아빠입니다. 비장하고 비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네, 완전 다른 아빠가 의미네요. 뭘 했길래요? 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지난달 26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한 30대 아빠가 참 비정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술을 마신 32살 제임스는 경찰 검문을 피해 위험천만하게 운전을 하며 도망쳤습니다. 더는 갈 곳이 없자 차에서 내려서 도주를 했는데 이때 제임스가 태어난 지 2달 된 아들을 경찰관을 향해 던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달 된 아이를 옆에 놔두고 음주운전을 한 데 이어서 아이를 또 던졌다고요? 거의 갓난애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기가 크게 다쳤겠는데요? 다행히 경찰관이 아기를 잘 받아서 네. 무사했습니다. 제임스는 격렬하게 저항하다 현장에서 체포가 됐고 아기는 보호기관으로 옮겨졌는데요. 제임스는 난폭운전, 아동학대, 경찰 구타 등의 혐의로 수감됐습니다. 예, 참 요즘 엄마 아빠들 엄마 아빠 시험을 볼 수도 없고 말이죠. 참 곤란합니다.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 두 번째 키워드는 속옷 흰색만입니다. 속옷은 말 그대로 속이 입는 건데 왜 색깔을 정해주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학교 이야기입니다. 서울 시내 여중 여고 31개 교에서 흰색 속옷만 입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당 학교는 속옷 색깔뿐 아니라 무늬, 비침 정도까지 규제하고 있고 양말 색깔까지 정해진 경우도 있었는데요. 학생들의 개성이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다른 나라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국과 영국 학생들에겐 삭스데이, 그러니까 양말의 날이 있습니다. 네. 화려한 색상의 양말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개성도 받아들이는 교육의 일환인 건데요. 논란이 커지자 서울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속옷 관련 규제를 바꿀 수 있는 특별 컨설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로 다름을 좀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배우자라는 거네요. 다음 키워드 뭡니까? 네, 다음 키워드는 쪼잔한 행동입니다. 누가 뭘 어떻게 했길래요? 정치권 소식입니다. 네. 원래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제주도를 방문을 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 방역이 절박하다면서 행사 연기를 부탁을 했는데요. 이에 이 지사는 원 지사님의 의견을 무조건 존중해 제주 일정을 중단하겠다고 답했고 원 지사는 감사하다고 화답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화기애애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원 지사를 좀 공격했나 봅니다. 누군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네. 친 이재명계로 꼽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김 의원은
원지사가 서울 오가는 건 괜찮고 다른 사람은 안 되느냐며 개인적 일정도 아니고 공무로 예정된 일정인데 제주도에 오지 말라고 하는 건 정말 쪼잔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지사도 일정을 연기하긴 했지만 경기도 공무방문단 10여 명이 제주도 방역 행정에 지장을 준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니까요. 마지막 키워드는 뭡니까? 네, 마지막 키워드는 한복 도둑질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그 한복이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유산인 한복을 누가 도둑질하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중국입니다. 중국이 한복을 자국의 의복이라고 홍보를 하면서 패션쇼까지 한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영상을 보면 중국 연변의 한 쇼핑센터에서 한복을 입은 사람들 20여 명이 줄지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갑니다. 네. 우리의 부채춤을 연상시키려는 듯 부채를 든 사람의 모습까지 보여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또 중국 왜 시작이래요? 아니, 중국 입장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살펴봤는데요. 한복뿐 아니라 중국은 최근 김치까지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고 있죠. 그렇죠. 한복이 명나라 시절 한푸라고 말하거나 김치가 중국식 채소 절임인 파오차이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한다는 식입니다. 이에 대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한국과 중국은 수천 년 동안 서로 문화적 영향을 주고받았다면서 그것을 이제 와서 네 거다 내 거다 감정 싸움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변명이 더 웃기네요. 깊게 들어가면 자기네가 아닌 것이 드러날 테니까 이 정도로 끝내자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를 뭐 우긴다고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지금까지 이혁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분변이 가득한 것도 모자라 연기로 가득한 소각장 옆에서 생활하는 유기견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설보호소에 있는 유기견들인데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설보호소들은 관리 감독을 하는 기관이 아예 없거든요. 그러니 누군가 지원을 해줘도 개들한테 쓰이지 않고 그냥 관리자 주머니로 들어가는 일도 허다합니다. 조동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분변과 쓰레기가 가득한 작은 방에 유기견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랫동안 치우지 않아 눌어붙은 분변과 쓰레기로 방바닥은 젖어 있습니다. 분변에 젖은 유기견들은 생지옥 같은 방에 멍하니 갇혀 있고 연기를 내뿜는 소각장 옆으로도 유기견들이 묶여 있습니다. 똥이 겹겹이 쌓여서 그러니까 바닥이 안 보이는 정도였거든요. 저희도 뭐 눈을 못 뜨겠을 정도로 그 소각장 바로 옆에도 강아지들이 있어요. 항상 그렇게 쓰레기랑 그런 연기 속에서 사실 확인차 찾아간 보호소는 취재진의 출입을 막아섰습니다. 당신네들이 여기 언제부터 관심 갖고 일하는 거예요? 치우세요. 돌아가시고 판다 영장 받아서 들어오세요. 분변과 소각장 민원의 보호소를 찾은 관할 지자체 역시 퇴짜를 맞았습니다. 엄청 심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 철문으로 아예 닫혀있는 저희 담당 이제 팀장님이랑 나갔었는데 아예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저희도 감당이 안 돼요, 이게. 사설유기견 보호소는 신고나 허가도 필요 없는 민간시설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기관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규정이 없어요. 그 유기동물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거에 대한 사실은 기준이 없거든요. 동물보호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아직 법이 개정되거나 한 건 아니고 올해 안에. 문제가 된 보호소는 한두 곳이 아닙니다. 유명 연예인들의 유기견 입양을 주관했던 한 사설보호소는 수천만 원대의 횡령 등으로 법적 공방 중입니다. 또 다른 보호소는 후원금으로 개인 명의 사무실을 임대하는 등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사설보호소에 대한 어떤 법적인 테두리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개인이 어떠한 기준 없이 그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운영하게 되는, 그래서 동물이 결국에 방치가 되고 학대 수준으로 이르게 되는 이런 경우가. 사설보호소에 대한 관리감독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남남북녀 커플을 맺어준다는 결혼정보업체들이 꽤 있습니다. 가입비가 수백만 원이 나는데 여기 가입한 남성들이 서로 확인을 해보니 동일한 여성 회원이 계속 나올 때마다 이름도 나이도 다르게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이들 중 일부는 여러 TV 프로그램에도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박은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한 A씨는 맞선 자리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1층하고 17층 당일 낳고 두 여성을 봤어요. 두 분 다 방문을 하더라고요.
또 다른 남성은 여성 회원들의 태도가 이상했다고 합니다. 1시간이나 늦게 왔어요. 미안하다고 한마디라도 해줘야 되는 건데 그 옆에 있는 그 자판기 커피 한 잔 먹고 얘기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가입자들의 불편사항은 해당 업체의 인터넷 카페에 한 남성이 글을 올리면서 본문이 터졌습니다. 급기야 남성들은 서로 만나 맞선 때 일을 털어놨습니다. 한 여성은 30살이라고 했다가 34살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이름을 두세 개 바꿔가며 맞선 자리에 나갔습니다. 한 업체는 과장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2차례 영업 정지를 받았습니다. 과장 광고로 영업 정지로 된 걸로 알고는 있어요. 홈페이지 관련인데. 업체 대표들과 여성 회원 일부는 TV 프로그램에 여러 번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업체 대표들은 탈북민이다 보니 신상 정보가 조금씩 다르게 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은 제 이름을 안 써요. 가명으로 나간 거고요. 신원 오픈하는 게 목숨이 걸리는 일이에요. 남성 회원들은 맞선 업체 대표가 나온 방송을 보고 믿었는데 배신감을 느꼈다고 호소합니다. 다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그리고 다 막 결혼하고 싶어하고 그러는데 그거 갖다가 사기치는 놈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정보 업체 피해는 매년 300건 가까이 됩니다. 선량한 업체까지 불신이 확대되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원 투표율이 2년 전에 2배에 맞먹는 45.3%를 기록했습니다. 이준석, 나경원 후보는 서로의 눈물을 두고 막판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죠. 승자는 내일 오전에 발표됩니다. 신재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가 오늘 오후 마감됐습니다. 나흘간 모바일과 ARS로 진행된 당원 투표 투표율은 최종 45.3%를 기록하며 2년 전 전당대회의 2배에 육박하는 역대급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론조사를 제때 못 끝냈던 1차 경선 때와는 달리 이번엔 여론조사도 오늘 밤 10시면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해 이번 선거에 대한 대중의 높은 관심을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까지 집계된 당원 투표를 70%, 일반 여론조사를 30% 반영한 최종 승자를 내일 오전 10시 반쯤 발표합니다. 당권 후보들의 신경전은 막판까지 이어졌습니다. 천안함 희생자 유족을 만나 눈물을 흘렸던 이준석 후보는 토론회에서 울먹였던 나경원 후보를 향해 본인 서러움에 눈물을 흘렸다고 표현하며 비교되는 것이 불쾌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으로부터 정말 무한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프레임을 받고 욕설을 당할 때 같이 보호해 주셨습니까? 나 후보도 SNS를 통해 뜨겁지 않은 눈물은 없다며 모든 눈물에 공감해주는 정치는 포기하지 말자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은 큰 인기를 끈 이번 당대표 선거로 당 지지율도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자체 평가하는 가운데 첫 30대 대표의 탄생일지, 중진들이 저력을 보여줄지 내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재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값의 10%만 가지고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인천시 검단과 시흥시 등 6곳에 10,000가구로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문제는 수익률이 낮을 게 뻔해서 하겠다는 시공사가 과연 있을까 하는 겁니다. 선원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청년 세대가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누구나 집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인천 검단, 안산 반월, 시흥 시화 등 6곳에 1,700여 가구를 공급할 계획인데 내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누구나 집은 집값의 6%에서 16%를 내고 10년 동안 임대로 거주하다 정부의 대출 지원을 통해 미리 확정된 분양가로 집을 소유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거주권만 갖겠다는 사람은 6%, 거주와 분양권까지 갖겠다는 사람은 16%. 민주당이 발표한 부지 중 가장 넓은 인천 검단 지구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누구나 집 공급 물량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선 개발 자금 장기 운용에 따른 수익성이 낮고 아파트 값이 떨어졌을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집값이 하락하거나 금리가 인상됐을 때 입주자가 어떤 부담을 가질지도 한번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건물을 지을 때 그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건지도 기본. 민주당은 누구나 집 외에 2기 신도시 내에 유보용지의 3분의 1을 주택용지로 활용해 5,8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다음 달 아마존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나는 제프 베이조스가 우주로 은퇴 여행을 떠난다고 하죠. 자신이 설립한 우주 탐사 기업의 첫 유인 우주선에 동생과 함께 모를 싣겠다는 건데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았던 그 우주 여행 생각보다 그리 먼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죠.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의 우주선 캡슐 내부입니다. 4평 남짓한 공간에 뒤로 젖힐 수 있는 의자들과 넓은 창문이 눈에 띕니다. 인간이 달에 처음 착륙한 날인 7월 20일, 뉴 셰퍼드가 첫 우주 비행에 나섭니다. 탑승 좌석 6개 가운데 하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경매를 통해 오는 12일 주인이 정해집니다. 표값은 현재 $400만, 우리 돈 45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At the apex of your flight, you'll experience weightlessness. Unbuckling from your seat, you're free to explore different perspectives from each window before your return to Earth begins. 아마존 CEO로 블루 오리진을 설립한 제프 베이조스도 동생과 함께 이 우주선을 타 민간 우주 여행에 첫 발을 내디딜 계획입니다. I invited my brother to come on this first flight because we're closest friends. 적막한 우주에서 탐사선 한 대가 서서히 방향을 돌려 푸른 지구와 마주합니다. Increasing pitch. Wow, look at that view. Gorgeous. 영국 우주 탐사 기업 버진 갤럭틱의 유인 우주선이 시험 비행에 성공한 순간입니다. 버진 갤럭틱은 수직 형태로 발사하는 기존 방식이 아닌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내년 정식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출발일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1인당 $25만, 우리 돈 2억 8천만 원에 판매 중인 탑승권을 이미 600명 이상이 구매했습니다. It's something really important to think about, and that difference as we cross this threshold from having astronauts in space to having real people like me in space. 그런가 하면 미국의 오비탈 어셈블리는 세계 최초로 호텔을 겸한 우주 정거장 보이저 스테이션을 건설해 2027년부터 관광객을 맞이할 계획입니다. 지구 표면에서 500km 떨어진 상공에 세워질 이 우주 정거장은 거주형 모듈 24기와 대형 식당, 영화관, 콘서트홀 등 초호화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최대 400명이 머무르며 우주쇼 관람은 물론 냉동 건조 아이스크림을 비롯한 우주 음식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호텔의 이용료는 3박 4일에 $5천만, 약 560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어릴 적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우주 생활. 이미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세상 돋보기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105일 만에 1차 접종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 5명 중 1명은 한 명이라도 백신을 맞은 셈이죠. 오늘은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이 얀센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 이런 속도라면 7월 중순부터는 확진자가 확 줄어들 것이라고 방역 당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강영웅님 분이 맞으시죠? 네. 자, 몸 옆으로 살짝만 돌려주실까요? 현재 예비군인 MBN 사회이부 강영호 기자도 오늘 얀센 백신을 맞았습니다. 강 기자와 같이 접종 첫날 얀센 백신을 맞은 사람은 23만 4천 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25%로 추산됩니다. 병원마다는 접종을 하려는 30대 젊은 층으로 북적였습니다. 백신에 대한 갈증이 있다가 이번에 얀센이 들여오게 되어가지고 접종을 하게 되어서 이제 앞으로 좀 약간 후련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1회 접종하는 얀센 백신은 한 병당 5명 접종이 가능한데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활용하면 6명까지도 접종할 수 있습니다. 접종 후 남은 얀센 백신은 다른 백신과 마찬가지로 60세 이상 고령층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데 현재 물량 부족으로 일부 접종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달에 불가피하게 접종을 하지 못하는 60에서 74세 예약자는 7월에 반드시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한 번이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이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접종이 시작된 지 105일 만으로 누적 1차 접종자는 1,045만 명, 접종률은 20.4%입니다.
상반기 접종 목표인 1,300만 명, 전 국민의 25% 이상 접종을 마치는 동시에 7월 중순 이후부터는 확진자 발생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미 간 백신 전문가 그룹이 첫 화상 회의를 열고 한국의 백신 원액 생산과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오는 12일부터 서울 마포구와 강동구의 헬스장과 실내 골프 연습장은 밤 12시까지 영업이 허용됩니다. 한 달간 시범 운영해본 뒤에 별 문제가 없으면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죠. 다음 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는 현행 그대로 이달 말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서울형 상생방역의 시범 대상은 헬스장과 실내 골프 연습장입니다. 기존에는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했지만 오는 10일부터는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마포구와 강동구의 실내 체육시설 170여 곳이 대상으로 종사자는 2주마다 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밤 10시 이후 이용 인원 제한과 환기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한 달간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방역에 큰 문제가 없으면 다른 시설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시범 사업을 잘 분석하고 난 다음에 말씀드렸던 식당, 카페나 노래 연습장에 대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은 추후 검토할 예정입니다. 서울형 상생방역의 시범 사업 결과는 7월부터 시행되는 새 거리두기 체계에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앞서 이달 말까지는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가 그대로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611명으로 이틀째 6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고령층 감염자는 줄고 있지만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젊은 층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영국에서 인도 변이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며 국내도 확산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의원 12명에게 탈당 권유와 출당 조치를 내리자 국민들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국민적 분노가 큰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환영하지만 냉소적인 시각도 있거든요. 실제적 진실과는 별개로 탈당, 출당을 둘러싸고 그동안 꼼수가 난무했기 때문입니다. 탈당과 출당이 징계라기보단 그냥 정치적 선언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 그 자체는 의원들에게 실제적 불이익이 별로 없거든요. 그동안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등 21대 국회의원 7명은 문제가 불거지자 모두 징계 대신 탈당, 출당 수순을 밟았고 그러면서 각 당은 꼬리 자르기를 통해 논란이 확산되는 걸 막아왔습니다. 이렇다 보니 상당수 국민들이 탈당과 출당을 꼼수라고 볼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럼 정작 각 당의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국회 윤리특위는 그동안 무슨 일을 했을까요? 국회의원들에게는 다행스럽게도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이 넘었지만 단 한 번도, 단 한 차례도 회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참여연대가 가칭의회 윤리법을 제정하거나 국민윤리심사청구제도라도 도입을 하라고 했을까요? 아무리 선출직이라고 해도, 그래서 잘못하면 4년 뒤에 국민이 심판을 한다고 해도 어쨌든 국민들은 4년을 기다려야 하니 그걸 어떻게든 막아보자는 겁니다. 이젠 땅 부자가 많다고 알려진 국민의힘에 국민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르주 퐁피두 전 프랑스 대통령은 정치가는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고 정상배는 자신을 위해 국가가 봉사하도록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 국회의원들이 정치가인지 정상배인지 궁금해하는 국민들에게 21대 국회의원들은 어떤 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탈당과 엇갈린 시각이었습니다.
지난해 기록적인 장마 등으로 쌀 수확량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쌀값을 넘어서 쌀이 재료인 막걸리와 즉석밥, 떡도 가격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쌀값이 6개월 연속 10%대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지난달에는 1년 전보다 14%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역대 최장 장마와 태풍 영향 등으로 작황이 부진하면서 쌀 생산량이 줄어든 탓입니다. 지난 연말 즉석밥 8개 세트 가격은 3,000원대 후반이었지만 6개월 사이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쌀을 원료로 하는 다른 상품 가격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떡값은 2월부터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고 막걸리는 1년 전보다 14.9% 오르면서 1999년 1월 이후 최대폭 상승했습니다. 1,200원 가던 것이 보통 지금 1,700원 이렇게 가니까 체감은 하고 있어요. 근데 선택에 방법이 없잖아요. 정부는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4월까지 20만 톤 넘는 정부 양곡을 풀었고 최근 8만 톤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공급으로 쌀값 오름세는 진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돼서 좀 가격 이렇게 오르던 흐름이 조금 멈추지 않았나 싶고요. 부족한 물량은 거의 사실은 공급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게다가 올해는 경작지가 예년보다 더 늘어나면서 추수 시기인 9월부터는 오히려 공급 과잉에 따른 쌀 가격 하락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서울 4개동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설정한 지 어느덧 1년이 돼갑니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을 잡으려고 만든 규제가 상가에도 똑같이 적용돼 상가를 팔 사람, 살 사람, 그리고 상가 임차인 모두 다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아파트에 의무 거주 기간이 있듯이 상가도 이 토지 지분이 있어서 상가 주인이 직접 영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가는 보통 임대를 주기 위해서 구입하죠. 김문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상가를 보유한 A씨. 지난해 코로나19로 곤란한 상가 임차인과 임대료와 보증금을 깎아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 이후 돈이 필요해 상가를 팔기로 했고 자신이 난감한 사정에 처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 상당수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는데 허가구역에선 상가를 사는 것이 직접 영업을 할 사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금을 조달을 하려고 상가를 매도하려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했었던 거죠. 매도를 의뢰를 했는데 상가를 매도를 하려면 실제 영업을 할 사람이 매수를 해야만 토지거래 허가가 가능하다. 실제 영업할 매수자를 찾아도 상가에 이미 임차인이 있다면 거래는 어렵습니다. 관계당국에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자 정부는 매수자가 상가 일부를 부분 등기하고 직접 영업을 하라는 답만 내놨습니다. 임차인도 영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칸막이를 나누려면 영업을 중단시키고 기존 인테리어도 다 이제 철거를 하고 구획을 해야 된다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정부 당국자는 MBN 취재에 주택시장 과열로 투기를 막으려 허가구역을 설정한 것이라는 취지를 설명하면서도 주택 실거주뿐 아니라 상가에도 직접 영업이 강제된 건 문제임을 인정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상가 건물 거래는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보다 13%가량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에 임차인이 있던 경우만 따져보면 거래 위축 정도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규제에 묶인 상가의 경우 결국 임차인에게 어려움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규제가 여러 중첩된 지역의 경우에는 임대료의 조정도 쉽지 않고 거래량이나 상가 세입자 구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가 계속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투기를 막겠다는 목적을 위해 노력하더라도 핀셋 규제가 아닌 저인망식 규제의 남발은 막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산불이 발생해 여의도 면적 40배가 타버렸습니다. 이 밖에도 서부 곳곳에서 산불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죠.
문제는 가뭄입니다. 물이 부족해서 불을 끄기가 힘들거든요. 정설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줄기를 따라 시뻘건 불길이 이어집니다. 불길이 지나간 자리엔 검은 재만 남았습니다. 산불은 인근 마을까지 덮쳤고 소방 헬기는 수영장 물까지 실어 나릅니다. 미국 애리조나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여의도 면적의 40배 정도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애리조나주 하원 의장의 집도 불탔고 주민 수천 명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When you see them flames coming over that mountain, you got 3 minutes to get out of here before that fire can get to your house, you know. 캘리포니아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공군기지에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뉴멕시코와 유타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는 등 미국 서부가 산불 시즌에 접어들었습니다. And so we have all the factors that set the stage for a pretty bad fire season. 문제는 기록적인 가뭄까지 겹치면서 불을 끌 물조차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땅은 메말라 쩍쩍 갈라졌고 보트 선착장은 물이 모두 빠져 맨바닥을 드러냈습니다. Most definitely what we have seen develop in 2020 and 2021 is definitely worse than what we saw in the early 2000s. 캘리포니아 저수지들의 수위가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가는 등 미국 서부에서는 올여름 사상 최악의 가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살민입니다. 감사원이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한 국민의힘에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회신해왔습니다. 내부 비판까지 이어지자 국민의힘은 결국 소속 의원 102명과 배우자, 직계, 좀비속의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한국 남자 골프의 미래를 책임질 12살 절친 라이벌이 탄생했습니다. 초등대회 사상 최대 규모로 열린 M20배 MBN 꿈나무 골프대회에서 6학년 형들을 제치고 멋진 연장 승부를 펼쳤는데요.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란히 2언더파를 치고 연장전에서 만난 12살 동갑내기 장원영 군과 손재희 군. 샷 순서를 정하는 제비뽑기부터 기싸움이 팽팽합니다. 1번 망했다. 한 채의 양보 없는 티샷과 어프로치로 거의 같은 거리를 남긴 파퍼팅. 원영 군이 넣고 재희 군이 못 넣어 승부가 갈렸습니다. 긴장 넘치는 승부 후엔 다시 절친으로 돌아옵니다. 알았어. 다음에 하면. 서로 견제하며 급속히 성장한 두 친구는 역대 가장 많은 선수가 참가한 M20배 MBN 꿈나무 골프대회에서 6학년 형들을 밀어내고 정상에 등극했습니다. 제이야, 내가 우승해서 너가 실망한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해서 멋진 프로가 되자. 천하장사 강호동 씨의 아들인 시우 군은 어른 못지않은 몸짓과 파워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잘 맞으면 한 230, 40 가요. 저는 타이거 우즈 같은 선수가 되고 싶어요. 여자부에서도 연장전 끝에 김나라 양이 우승하는 등 M20배 MBN 꿈나무 골프대회는 최대 규모다운 최고의 승부로 막을 내렸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오늘도 한낮에 덥다고 느껴질 정도로 여름 더위가 계속됐는데요. 내일은 이 더위를 식혀줄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마치 한여름 장대비처럼 꽤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주와 산지를 따라선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그밖에 전남 해안과 경남 남해안에도 50에서 120mm, 강원을 제외한 전국에는 30에서 80mm가량입니다. 오늘 밤 서쪽 지역부터 비구름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밤부터는 비가 매우 강하게 쏟아질 예정인데요. 중부와 경북, 호남의 비는 내일 아침까지, 경남과 제주는 내일 오후까지 강한 빗줄기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강풍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밤부터 충남 북부 서해안을 따라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기 시작하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 마찬가지로 강풍이 동반되겠는데요. 많은 비로 이 지역들에는 호우특보도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원 영동을 따라서는 비교적 적은 양의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비가 그치고 이번 주말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